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준이고요. 특히 장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멘토이시자 스승님이신 임권택 감독님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2010년대 초에 임권택 시네마테크가 만들어질 때 미력 하나마 약간의 자문 역할도 했었습니다. 방금 둘러보고 왔는데요. 원래 그 건물을 설계하신 이종호 건축가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으로서의 건축물이 아주 잘 보존되고 있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데에 대해서 임 감독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다녀가신 자리고 또 장성 군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강연이라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크게 여러분께 드러낼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국의 영화, 뭐 드라마 어느 정도 지금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받아들여진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일생의 대부분을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제가 살아냈던 한국 영화의 역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 사람들의 경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본 한국 영화의 역사랄까를 한 50년 동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또 신변 잡기로 느껴지시더라도 한번 저렇게 한국 영화인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한국 영화와 관계를 맺어왔고 또 그것이 그때그때 한국 영화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때 나는 뭘 했는지, 또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젊은 분들께서는 저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영화 혹은 한국 사회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의 간단한 프로필인데요. 뒤에 또 말씀하겠지만 지금 소개받은 바 같고요. 제가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영화인이면은 영화 감독이 되거나 뭐 영화과 교수가 되거나 영화제라거나 보통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하나를 뚜렷이 잘한 건 없지만 하게 돼서 지금은 한국 영화를 수집, 보존, 복원, 활용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점은 몰라도 영화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겪어봤다는 것이 저의 자랑 아닌 자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을 구혜영이라는 필명으로 썼는데요. 제가 만든 몇 권의 책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책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왕 여기 왔으니까 잠깐 한국영상자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는 서울 상암동에 MBC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파주에 보존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주로 한국 영화의 디지털 복원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영상자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가 도서관, 박물관, 또 영화 상영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게 유튜브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인데요. 정말 자랑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채널은 약 250편의 한국 고전 영화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도 보실 수 있고요. 또 1940년대 영화부터 1990년대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고화질로 그리고 영어 자막과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가 85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가 해외 구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한국 영화와 한류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와서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보시고 댓글, 좋아요, 또 알림 신청들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채널이 따로 있어서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또 홍길동 같은 고전 애니메이션부터 최근에 단편 독립 애니메이션까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 한국영상제는 공식 채널은 저희의 이제 홍보 채널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분이 한국영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명함에 QR코드를 다 찍어놨거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제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의 삶을 오늘은 다섯 구획으로 나눠봤는데요. 1976년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어 본 때부터 이제 외국 문화원을 드나들면서 영화를 봤던 70년대, 20대 초반이죠. 그리고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얄라성이라는 영화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이제 지금의 한국 독립영화의 뭐 원조처럼 얘기되고 있는 서울영화집단 활동했던 80년대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임권택 감독님의 조감독이 돼서 충무로에서 이른바 영화를 만들었던 90년대 초에 저의 영화 현장 시대 그리고 이후의 활동으로 나눠봤습니다. 주로 초창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개발의 기억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영화 제목인데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이러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8mm로 영화를 만들고 외국 문화원을 드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의 이력서라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빨갛게 해놓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력이고요.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검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71년에 한국에 프랑스 문화원이 처음 생겨서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이 시작됐고 제가 1972년에 이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사간동에 있었던 학교 앞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의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거기 영화를 보게 된 것이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72년은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죠.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또 10월 유신 선포. 이러한 와중에 74년에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인 한국필름보관소가 개소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저희 영상자료원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74년에는 새로운 한국 영화의 장을 열어젖혔다는 평을 받은 이장우 감독님의 별들의 고향이 개봉됐던 시기고요. 올해가 또 50주년이 됐죠. 이 영화도. 그리고 저는 75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다가 70년대 1학년 때는 독일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극장에서 개봉되는 할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한 4, 50편의 영화 그리고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주말의 명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영화의 전부였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 문화원이나 프랑스 문화원 같은 곳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었죠. 그리고 75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길종 감독님의 바보들의 행진이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75년 말에 이른바 연예계 대마초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당시에 청년 문화의 주역들이었던 가수들, 작곡가들, 영화 감독들이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76년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실습으로 만드는 16mm 작품이 전부였던 시절인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홈무비로 8mm로 영화를 찍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8mm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호기심 차원에서 그 카메라를 빌려서 처음으로 영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영화와 시나리오에 대한 약간의 해설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 가지고 지시라는 제목으로 친구와 함께 둘이서 8mm 영화를 찍었던 건데 그때는 한국에 영화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순전히 취미 생활로 영화를 처음 찍어본 것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영화에 꽂혀가지고 6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영화만 찍었었는데 그 중에 몇 편을 마침 영화진흥공사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영화제라는 게 있다기에 한번 시험 삼아 출품을 해봤는데 그 한 편이 덜커덕 상을 받아가지고 서울 7천이라는 약간 실험적인 영화가 8mm 영화 그리고
순수 아마추어 학생 영화로는 거의 처음으로 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영화는 어디까지나 저에겐 취미 생활이었는데요. 이후에 77년에 독일문화원 초청으로 내한한 빈 벤더스 감독과 인터뷰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78년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육군 현역 사병으로 입대해서 당시에 교련 혜택 6개월을 받아서 27개월 만에 만기 제대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79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이 있었고 요즘에 서울의 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회고하게 되셨을 79년에 12.12 사태 그리고 80년 7월에 육군 병장을 만기 제대했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잠깐 훑어봤고요. 참 격동기를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1975년에 나왔던 그 당시 중앙대학교에서 연극과 영화를 가르치시던 김정옥 교수님이 쓰신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영화에 대한 정보가 아주 없던 시절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구의 예술 영화나 또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영화에 대해서 지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표지를 찍어서 여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1975년 7월 달에 구입했다고 뒤에 제가 기록을 남겨놨던데 세월이 흘러서 작년에 제가 영상자료 원장이 된 후에 영상자료원에서 이 김정옥 교수님이 딱 한 편의 영화를 연출하셨어요. 1987년에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라는 그 당시에 연극인들의 애환을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픽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필름으로만 존재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디지털 복원을 해서 작년에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오셨고 많은 당시에 80년대 연극계의 인사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참 인생이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제가 거의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책을 저자이신 김정옥 교수님의 작품을 복원할 때 영상 자료에 있었다는 게 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mm 영화를 처음에 찍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어딘가 좀 책을 구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서울에는 명동에 가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중고 서적들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구한 책 책의 왼쪽에 있는 무비 메이킹이라는 책인데요. 76년에 처음에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할 때 이 책을 사서 아주 초보적인 뭐 카메라는 어떤 것이고 렌즈는 어떤 것이고 이런 저에게는 영화 학교와 같은 그런 책이었고요. 오른쪽은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데 영화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77년에 그 당시에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의 인터뷰를 담은 문고판 책을 또 책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이제 영화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됐던 거죠. 후에 독일문화원에서 또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됐는데요. 70년대 독일 영화는 뉴 저먼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세계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탔고 또 국내에도 독일 문화원을 통해서 소수의 영화 매니어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화들을 다룬 뉴 저먼 시네마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81년에 구입해서 또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에 여러 가지로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영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고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980년이 됐습니다. 80년대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80년 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의 봄이었죠. 그러니까 5월 광주 이전에 이제 잠깐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꽃을 피웠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서울대학교에서도 유신 정권 하에서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학토호국단은 이름으로 학생회도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80년 봄에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개인적으로 8mm 영화를 찍거나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우연찮게 몇 명이 알게 돼가지고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얄야성 영화연구회라는 학생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이 동아리가 한국 영화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동아리로 이렇게 기억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도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영화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대부분 영화를 보고 영화를 연구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얄여성은 처음부터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무로 한국영화 같은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하나의 자치 활동으로서 8mm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학생들의 생활을 기록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겨보자라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진 동아리였죠. 그런데 막상 별로 실력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초보자들인데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앞선 상태에서 저같이 혼자서 외롭게 8mm 영화를 찍어왔던 이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이 동아리가 만들어지자마자 곧장 5월 광주가 터졌고 그리고 휴교령이 내려졌고 또 다시 모든 것들은 암흑기로 돌아갔습니다. 80년 8월에 제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얄라성 영화연구회가 생겼다가 와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걸 재건시켜 보자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일단 영화를 한 편 우리가 모여서 찍어보자 해서 찍었던 워크숍 작품이 여럿 그리고 하나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은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경찰이 압수해 간 것 같은데 이후에 휴교령이 내렸을 때 동아리 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지만 그랬고 80년에는 이장호 감독님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많은 젊은 영화인들이 우리도 저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희망을 가졌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0년 11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서울대에서 가을 문화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얄라성이 첫 번째 영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건 한 편밖에 없으면서 멤버들이 만들었던 영화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얄라성의 첫 번째 영화마당이고 저는 82년 8월 달에 인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 82년에는 서울영화집단이 결성이 됐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학자의 길을 가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나왔는데요. 미국 템플대학교에 영상인류학을 전공하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한국과는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서울영화집단은 계속 활동을 했고 그리고 80년대에 얄라성 이후에 많은 대학들의 영화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일종의 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소형 영화 제작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81년에 6월 항쟁이 있고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89년에 제가 공부는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이제 2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80년대고 그 사이에 한국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얄라성 시절의 사진들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80년 7월에 정말 모두들 숨죽여 있던 서슬이 펄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영화 동아리를 재건해 보겠다고 모여든 한 10명 정도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공동 제작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지금의 양화대교 근처에 있는 강변이에요. 이거 찍다가 갑자기 그 초소에 있는 군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해서 굉장히 곤혹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기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짧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초기 회원들이고요. 저 화살표로 오른쪽에 있는 게 저의 모습인데 매우 부끄럽네요. 네.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80년 11월 달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6동 대형 강의실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그 공간이었는데 처음으로 했던 얄라성의 첫 번째 영화마당의 상영장 목록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80년 11월 7, 8일인데요. 서울 질천, 집신, 웃음소리, 겨울의 문턱 이 네 편의 영화는 얄라성이 결성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작품들을 모아서 틀었고요. 그리고 여럿 그리고 하나는 유일하게 방학 동안에 만들었던 작품이 처음으로 선을 뱄습니다. 그 당시에 서클 동아리 회원들은 약 20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는데 그때 왔던 관객들은 한 30명 그러니까 동아리 회원을 빼면 10명 정도의 친지들이 와서 조촐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우 초라하게 출발한 첫 번째 영화마당이었습니다. 그 영화마당에 보니까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언문 비슷한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80년대 이제 1980년 이제 굉장히 뭐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단순히 산업이나 오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그 매체로서 기능해야 되고, 또 영화 작업이 하나의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되는, 지금 읽어보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제 작품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얄라성은 영화 동아리면서 또 거기에 들어온 멤버들이 서로 영화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영화 학교이면서 또 영화를 제작하는 집단이면서 교내이지만 그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준 일종의 배급까지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는데요. 1년 동안에 한 20편 이상의 영화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그중에 완성된 영화는 많지 않지만 1981년에 그 섬이라는 거의 30분 정도 되는 그때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긴 이러한 드라마가 있는 영화를 만들었고, 회원이었던 박광수 감독이 연출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저기에 회원들이 전부 다 출연했는데 출연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같이 썼고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했던 작품이죠. 이 사진은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기록인 것 같아요. 얄라성 회원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했던 영화 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영화를 찍고, 또 그중에 몇 명은 영화 운동을 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학을 생각하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 현장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업으로서 영화를 택한다면 당연히 충무로라고 불리워졌던 한국 영화 현장에 가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영화 산업의 현실이 열악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열이나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끼리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얄라성 출신의 그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서울 영화 집단이라는 일종의 영화 운동 집단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에 개소식이 82년 10월 29일이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영화에 대한 일을 하게 됐어요. 우선 여기 웃고 있는 이 친구는 홍기성 감독인데요. 고인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대 공대 학생이었고 이때는 졸업한 때였죠. 후에 영화 감독이 됐고, 특히 이제 80년대에는 장상검매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옥금의 나라, 또 파업전야 같은 영화에 참여를 했고요. 후에 영화 감독이 돼서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선택 등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양준인데요. 서울대 출신은 아니고 다른 대학 출신인데 후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했고요. 여기는 정성일 평론가입니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박광수 감독입니다. 저와 함께 나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교수를 했고요.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으로 새로 일을 지금 후보로 올라 있어서 새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중앙대학교를 나온 김우석 감독인데요. 후에 영화 감독이 됐고 90년대 초에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죠. 그리고 후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정국 감독인데요. 지금 교수이고 또 두 여자 이야기 등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 됐죠. 여기 있는 모습은 이제 저의 모습이고요. 이쪽은 이제 김인수 얄라성 회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영화 감독은 아니고 영화 제작자로서 시네마 서비스 대표를 해서 많은 작품들, 임권택 감독님의 취하선 등의 작품들의 제작자로 일했고 후에 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문헌립 감독인데요. 얄라성 출신이고 동국대 영화과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은퇴했고 주로 기술 쪽에 일을 많이 했고 가령 부산영화제 자막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송능한 감독인데요. 저와는 얄라성 서클을 같이 했던 친구지간이고, 그리고 넘버 3라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송능한 감독의
그건 한국에서 두 편의 영화를 찍은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 딸인 셀린송 감독이 아카데미의 두 부분의 작품상과 각본상의 후보에 올라서 굉장히 또 감회가 깊었습니다. 뭘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영화를 한다고 해서 누가 주변에서 칭찬하는 것도 아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좀 외로운 젊은 영혼들이 영화를 사랑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도 찍게 됐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이 그런대로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본다는 생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영화제단은 그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작품을 찍기도 했고요. 또 아까 말했던 그 김인수와, 그리고 당시에는 저런 8mm 영상기, 이렇게 조그만 영상기를 가지고 필름을 영상만 한 것이 아니라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정말 간의 수공업의 수준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영화를 찍어보니까 8mm로 간의 수공업적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수백억이 들어간 영화를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감독이 하는 일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3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얄라성에 이어서 각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영화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영화에 대한 이론이나 이른바 독립 영화들, 혹은 영화를 통한 사회 변혁, 이런 것에 대한 영화인들의 관심이 고조될 때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외 영화 운동이나 영화 이론들을 소개하는 책을 내자는 그 결정을 하게 돼서 서울영화집단이 편집해서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영화를 공부하는, 또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의 필독서 같은 책이 되었고요. 여러 쇄를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영화집단의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는 이렇게 젊은 영화인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본인도 젊었지만 약간 선배 세대에 속하는, 아직 감독으로서 데뷔하기 전에 장선우 감독이 필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장선우 감독은 70년대에는 주로 대학에서 마당극 운동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각본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한 과정에서 얄라성 멤버들, 또 서울영화집단 멤버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영화를 위해 출판 기념 모임에서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3의 송능한 감독과, 그리고 나중에 경마장 가는 길, 우묵뱀이의 사랑, 꽃잎 등의 영화를 찍은 광주와도 인연이 깊은 장선우 감독의 함께 찍힌 사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영화집단의 멤버들이 찍은 그 스틸 사진을 하나 또 찾아봤는데요. 왼쪽에 송능한 감독, 김인수, 또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황규덕 감독, 앞에 홍기성 감독, 또 지금은 영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멤버였던 또 연기자였던 오만호, 또 문헌희 감독 등의 기념 사진이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미국에서 83년부터 89년까지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라스 멤버들과 함께 그 서울영화집단이 MT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여기에도 이제 영화인들의 모습들이 있죠. 여기는 박광수 감독이고요, 홍기성 감독, 문헌익 감독, 김인수, 또 여기 저의 모습이 있고, 이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1년에 저는 89년에 그 템플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학문의 길을 가는 것이 저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제가 택해야 되는 길은 결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취미가 직업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9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부에 1991년 2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1990년부터 91년까지 그 로드쇼라는 잡지에 도시에라는 코너에 제가 필명으로 글을 기고했었는데요. 약 1년 동안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테마를 정해서 쭉 글을 쓴 후에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91년에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임권택 감독님의 이제 연출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91년에 임권택 감독님이 연출부에 들어간 때부터 이제 96년에 정글 스토리를 찍었을 때까지가 약 6년간이 제가 충무로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로 감독으로 일했던 시절입니다. 전부 저는 연출부 생활을 임권택 감독님 밑에서 일했고요.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장군 아들 2편의 연출부, 장군 아들 3편의 연출부, 그리고 시나리오 각색을 감독님이 저에게 명하셔서 감독님의 이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서편제라는 영화에서 제가 조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임 감독님의 슬화를 떠나서 제가 감독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 영상사업 등이 출범했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서편제가 개봉되면서 서울 관객 최초로 100만 명이 기록이 됐죠. 아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100만 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한 기록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1000만 영화가 나오는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은 지금의 한국 영화는 전혀 다른 배급 시스템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할 때 한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서편제 같은 경우에는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는데 4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거의 10월 말까지 6개월간 극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멀티플렉스에서 여러 영화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극장에서는 계속 같은 영화만 틀었는데 거의 한 처음 2, 3개월은 하루에 6번 상영을 하는데 6번 상영이 전부 매진되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흥행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한 극장에서 6개월 동안 100만 명의 관객이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으로 환산한다면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 1,500만 명, 2,000만 명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기록을 가진 영화이고 서편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영화를 만들 때는 그 누구도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서편제가 성공한 후에 같은 그 제작사인 태흥영화사에서 저에게 좀 영화를 직접 데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감독님과도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데뷔하게 된 것이 94년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안 보셨을 텐데요. 흥행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재성, 최명길 두 배우분이 주연을 하셨고 그 당시 비평적으로는 나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뭐 단점도 많은 작품이지만 94년에 그렇게 해서 제가 데뷔를 하게 됐고요. 바로 같은 해에 임권택 감독님이 태백산맥을 발표를 하셨죠. 태백산맥은 아시다시피 그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장성군 그 영화 마을에서 촬영이 되게 됐고 이렇게 뜻깊은 영화이죠. 그 후에 장밋빛 인생은 이제 밴쿠버 영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영화제 초청이 됐었고 지금은 뭐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해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청돼서 상을 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그때 프랑스의 낭뜨 3대륙 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제 영화로 최명길 배우님이 여우주연상을 받으셔가지고 많이 매스컴에 이제 조명을 받았고요. 저는 태백산맥이 95년에 베를린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출품됐을 때 그 당시 한국 영화들이 해외 진출했을 때 맞는 많은 문제들의 하나가 자막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영화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작업을 해보자고 해서 태백산맥의 베를린 영화제 출품 자막 작업에 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서 레이저 자막을 해서 작업했던 경험이 있고 이후에 95년도에는 키노, 시네21 등의 그 잡지들이 창간이 됐었죠. 정말 90년대는 영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젊은이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영화에 막 심취하고 영화 강요되었던 그런 이상한 시절이었는데 1995년은 영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라퍼라는 영화 장치를 만든 것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화 100주년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도 커진 때였는데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키노라는 잡지가 창간됐고 시네21도 창간이 됐고 이때부터 준비돼서 96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작품인 장밋빛 인생은 충무로의 전통적인 영화사라고 할 수 있는 태흥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 두 번째 영화인 정글 스토리는 그때 이제 새롭게 영화계에
진출한 새로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자본으로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제가 감독의 자격으로 영화제 제작품으로 참석한 마지막 영화가 된 셈이죠. 아직까지는 찍은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은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책에 있는 많은 정보들은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고 그렇게 깊이 있는 학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워낙 영화에 대한 특히 해외 영화나 영화의 역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책이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살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1993년에 서편제의 촬영 현장의 사진인데요. 제가 영상자료 원장으로 2022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전임 원장님 시절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전에 돌아가셨던 태영용 화사의 이태원 대표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도 기획됐던 태영영화사 특별회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자료원에 있는 저희가 조그만 영화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태영영화사에 대한 전시를 했고 또 전주영화사에서 태영영화사의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을 비롯한 주요 작품들의 회고전이 있었고 또 영상자료원에서도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회가 깊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사진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서편제 촬영 현장이 그 당시에 태영영화사가 직접 운영하던 벽제 세트장이 있었습니다. 태영영화사 이태원 사장님의 수건 중에 하나가 다른 세트장을 빌리지 않고 영화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세트장에서 마음껏 영화를 찍으시는 것이었는데 장군의 아들 1편이 흥행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을 가지고 전부 벽제의 대지를 확보해서 오픈 세트장, 그러니까 야외 세트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세트장이었지만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러한 영화 전용 야외 세트장이었고요. 이 세트장에서 서편제, 태백산맥, 장군의 아들 2편, 3편 비롯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이 장소가 계속 보존이 됐더라면은 명소가 됐었을 텐데 불행히도 땅의 소유권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 지역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편제라는 작품은 이태원 사장님께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은 생전에 그 태영영화사의 이태원 대표님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그대로 전시를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저의 모습도 있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임권택 감독님이시고요. 오정혜 배우. 이 작품이 데뷔작이죠. 이 당시에 아주 20대 초반에 풋풋한 모습이고 김명건 씨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여기 저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좀 그 당시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밋빛 인생을 촬영할 때 저의 모습인데요. 좀 영화 감독 같죠? 저렇게 있으니까. 장밋빛 인생은 가리봉동에 있는 그 만화 가게를 심야 만화방을 배경으로 해서 1987년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말기에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는 상업 오락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봐줘가지고 그렇게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화 인생에서는 제가 찍은 두 편의 상업 영화 중에 한 편이고 또 좋은 평가들을 받게 돼서 좀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후에 보니까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국고전영화 채널에. 이 작품이 서울에서 개봉했을 때 약 4만 명 정도가 봤었는데 서편제가 100만 명이 될 때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장밋빛 인생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약간 화질이 안 좋은 판으로 올라간 거고 최근에 저희가 4K 복원판 새로 올렸는데 합해서 500만 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인터넷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물론 뭐 K-팝 그룹들이 뭐 1억 뷰, 2억 뷰를 하는 것에 비하면은 500만은 하찮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봤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실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1996년에 이제 정글 스토리를 찍은 후에 저는 그것으로서 저의 충무로에서의 경력은 거의 마감이 됐고요. 이후에 97년에 부천에서 제1회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 영화제는 19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가 출범했는데 제1회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이장호 감독님이셨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은 뭐 예전부터 교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프로그래머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의 작품들을 선정을 하고 섭외하는 일을 맡기신 것인데 처음에는 그냥 영화만 보고 얘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 영화들을 다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관객과의 대화를 조직하고 하는 일종의 행정 역할까지 총괄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저는 갑자기 영화 감독의 길을 떠나서 영화제의 길로 들어섰게 됐고 아직까지도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아마 점점 더 최근으로 가까우니까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요.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가 벌어졌 1회가 있었던 97년 8월에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존폐 위기에 놓였었지만 98년에 작은 규모로 어쨌든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셨고 최초의 멀티플렉스 CGV 강변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렇게 아까 단성사처럼 옛날식의 한 극장이 아니라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단관극장은 광주극장입니다. 정말 귀중한 문화재이죠. 그래서 영화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요. 그래서 CGV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 영화를 보시는 그런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같은 최초의 CGV가 98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은 또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는 이때까지 금기였어요. 일본의 그 대중가요를 듣거나 일본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문화 정책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개방하신 분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개방 정책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가 개방돼서 해방 이후 최초로 두 편의 일본 영화 기타로 다케시 감독의 하나비 그리고 구로사 아키라 감독의 각계무사 이 두 작품이 극장에 걸리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정부 그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를 줄이라는 이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했던 정책인데요. 모든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1년에 상영 일수의 40%는 무조건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는 있습니다. 단지 40%에서 20%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 20%인데 워낙 한국 영화가 그래도 지금은 극장에서 20% 이상 상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스크린 쿼터가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스크린 쿼터 왜 필요했냐면은 한국 영화가 워낙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은 극장들이 아예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하지 않고 할리우드 영화만 상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만들어도 틀 곳이 없으니까 한국 영화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제 극장에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틀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몇 프로는 뭐 예를 들어 새마을 영화를 틀어야 된다, 방공 영화를 틀어야 된다 이러한 시행령들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쿼터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신고는 한국 영화를 튼다고 하고 실제로는 더 관객이 많이 오는 할리우드 영화를 튼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스크린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산업이 유지된다고 충무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가 개방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스크린 쿼터는 일종의 보호무역이다. 그러니까 철폐하라라는 정부의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지켜야만 한국 영화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보면 약간은 좀 과격하기도 한 그런 투쟁에 돌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국 영화가 직접 도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99년에는 영화진흥공사 국가가 그 공공기관이었던 영화진흥공사가 이제 민간 그
위원들이 주도하는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체제로 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99년에 삼성영상사업단이 제작했던 최초의 이른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 하면 스타들을 기용하고 큰 예산으로 영화를 찍어서 수백 개 극장에서 동시에 엄청난 마케팅비와 함께 개봉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방식인데요. 바로 그런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성공한 영화가 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쉴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의 원형이 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제가 진흥위원으로 약 5년간 일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좀 해외 영화계와의 교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때 그도 구인위원회였는데 좀 해외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이런 칸 영화제 같은 중요한 영화제에 이 한국 영화가 초청되면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국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외교 활동이자 뭐 로비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사말 하러 위원장에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출장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위원장께서 저를 부르더니 임권택 감독님이 가시니까 위원장 대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님의 수행 통역으로 아예 공식 통역으로 등록을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동행하면서 다 관찰하고 기록해서 돌아와서는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임권택 감독님의 공식 통역으로 또 속된 말로 약간은 가방모찌 비슷하게 제가 보필을 하면서 감독님의 한 번 조감독은 영원한 조감독이기 때문에 모시고 이제 칸 영화제 갔고요. 그해 칸 영화제에서 춘향전은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2년 후에 임권택 감독님이 최하선으로 감독상을 받는데 많은 일종의 기반을 닦은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제가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돼서 좀 4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2002년에는 그 사이에 최하선이 칸 영화제 갈 때 역시 또 수행 통역으로 따라가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역시 또 스크린 쿼터에 대한 또다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른바 2차 투쟁이 있었고요. 2003년은 굉장히 흥미로운 해인데 이른바 한국 영화가 화양연화를 맞이했던 한 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박찬욱, 봉준호 같은 감독들의 대표작인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이런 영화들이 개봉이 됐었고요. 1년 내내 굉장히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관객과 만났고 한국 영화의 점유율도 거의 60%에 육박해서 정말 한국 영화가 완전히 살아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에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실미도가 개봉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2003년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을 했었죠. 99년 12월 달에 이제 스크린 쿼터의 철폐를 막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던 영화인들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앞에 그 당시의 대표적인 배우들, 뭐 김승우, 최진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영정을 손에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죠. 근데 그만큼 영화인들이 절박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은 스크린 쿼터가 철폐되면 한국 영화는 결국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 연기자들의 배우들의 죽음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시위를 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임관동님을 모시고 2000년에 칸 영화제에서 일단 초청되니까 다른 영화제도 많이 초청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영화제들 미국의 텔루라드 영화제 감독님을 모시고 갔을 때 모습입니다. 임권택 감독님도 참 정정하셨네요, 저 때는.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최하선이 이제 칸에 갔을 때 임권택 감독님의 모습 그리고 이태원 대표님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영화를 칸에 소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칸 영화제 프로그램 선정위원인 지금은 고인이 되신 프로그램 피에르 리스양이라는 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 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삶의 이력서를 쭉 훑어 나가는데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삶도 있었고 그것이 한국 영화와 또 한국의 현대사와 어떻게 엮여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 영화 극장 관객이 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또 스크린 쿼터 3차 투쟁이 있었고 결국 146일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가 연간 상영 일수 40%에서 20%로 축소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14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14년에 이 장성의 임권택 시네마테크가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내 개관이 됐었죠. 준비하는 데는 약 3년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성군에서 임권택 감독님이 고향이기도 하니 고향이신 이곳에 임권택 감독님을 좀 업적을 기념하고 또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서의 시네마테크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감독님께 드렸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도 좀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시네마테크가 개관하기까지의 전시 내용이나 또 건물의 건축 같은 것들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임권택 시네마테크가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충무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 예술 감독을 맡았고 2017년에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전 세계 영화 산업 또 한국 영화 산업을 정말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거인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심지어 영화인들도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와 별로 협력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죠. 그때 손을 잡았으면 하고 어쨌든 지금 한국 영화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른바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제가 강릉국제영화제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마는 3년간 예술 감독을 하면서 이 동안에 쭉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영화제에 관여한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하늘을 찌르던 한 해가 됐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기생충이 정말 우리가 4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카데미 영화상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고 아직까지도 부동의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그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돼 있고요. 2021년에 저는 나이가 차서 한국예종합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저는 비슷한 시기에 영상자료 원장이 됐고요.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이제 자료 화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탔을 때 그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20세기 소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죠. 그분이 봉준호 감독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축하하는 이런 일러스트를 한 거를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이 한국 영화가 정말 굉장히 화려했던 한 해였는데 딱 20년이 지난 2023년에 20년 전에 한국 영화를 회고해 보면서 그동안에 과연 또 한국 영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한국 영화에 아직도 더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제가 KBS에서 받았어요. 사실은 영상자료 원장이 되기 전에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재밌겠다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덕커덕 자료 원장이 되는 바람에 직접 연출하진 못하고 저의 이제 제자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모던 코리아라는 시리즈에 2022년 11월 27일에 한국 영화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 화양연화는 원래 중국에 있는 사자성어인데 또 왕과이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KBS에 들어가시면은 그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영화 화양연화의 포스터 이미지를 KBS에서 만든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 소제목들이 있는데 감독의 길, 너는 내 작품에 만족하는가, 김지훈, 봉준호, 박찬욱 감독들의 20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KBS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화면들 중심으로 편집했고요. 또 배우 혹은 스타, 팬덤 그리고 한류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에 그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 또 한국 영화의 빛과 그늘, 이러한 한국 영화의 표면적인 호황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문제, 또 스크린 쿼터에 대한 그런 영화인들의 논란 등이 다뤄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들에 대한 얘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0년 딱 이제 21년 전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회고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뉴스 화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2003년의 분위기를 재현해 보려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은 도서관에 있는 그 잡지 코너에 가서 봤던 잡지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잡지였습니다.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잡지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영화 전문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에 대한 기사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 한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템플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잡지를 보다 보면은 뭐 일본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중국 영화, 홍콩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 영화는 아예 여기에 취급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좀 씁쓸함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22년 12월로는 아예 한국 영화 특집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만큼 한국 영화가 이제 전 세계에 내 영화가 된 거죠. 한국 영화의 현재라는 한글이 떡하니 박혀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영화의 대표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헤어질 결심이고요. 요거는 기생충이고 요거는 오징어 게임이고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영화 현재라는 글로 되어 있고 이 당시 2022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한류에 대한 굉장히 큰 전시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해외에서 열린 한류 전시회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좀 사적인 사진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본 건데요. 요즘에 임권택 감독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는 뭐 영화제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장성에도 가끔 내려오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 90이십니다. 그 만으로. 그래서 영화인들이 한 3개월이고 한 4개월이고 한 번씩 감독님 댁 주변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감독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한번 모여봤는데 2020년 7월 19일에 저희 영화의 몇몇이 그냥 사적인 자리인데 임권택 감독님 부부를 모신 저녁 식사 자리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말석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김유진 감독님, 또 시네마 서비스 대표였던 투캅스의 강우석 감독, 저의 모습이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정지영 감독님, 또 감독님의 그 채령 여사님 감독님, 이창동 감독 그리고 문성근 배우 이렇게 저희 식사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임 감독님과 이창동 감독을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사진이 정겨워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2003년 6월 2003년이 아니라 2023년인데 오타가 났네요. 작년 6월달에 제가 유현목 감독님의 부인인 박근자 여사님을 만나 뵙고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 원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전에 한국 영화인들을 저희 선배 영화인들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업적을 계속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925년 7월 2일에 유현목 감독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내년 2025년은 유현목 감독님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유현목 감독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영상자료원이 좀 영화도 복원도 하고 또 상영회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유현목 감독님의 이제 부인이신 박근자 여사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날 기일날 함께 추모의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현목 감독님의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는 영상 자료원에서 꼭 사모님도 모시고
감독님의 회고전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구대와 영원히 또 우리 한국 영화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오발탄, 김약국의 딸들, 또 춘몽, 순교자, 한, 왁자로운 손님들, 공처가 3대, 소학여행, 장마, 사람의 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찍으셨는데요. 내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작품들을 다 상영할 수 있기를 기망합니다. 부산영화제의 이제 행사 중에 하나로 커뮤니티 비프라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영화 상영도 하고 토크도 한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대학교 연라성 영화석 동아리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격은 많이 달라졌지만 80년대가 영화 운동을 하는 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은 90년대는 조금 활동이 뜸했다가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또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또 디지털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부산영화제에서 자기들이 연라성에 이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40주년이 아니라 50주년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행사에 좀 와달라고 해서 그럼 뭐 요즘도 활동을 하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원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됐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까마득한 후배들과 저같이 이렇게 거의 그 화석 인류에 해당하는 선배가 함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올해 그 영상자료원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특히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작년에 미국의 링컨 센터에서 그 뉴욕에 있는 미국 영화인들이 주도해서 1960년대 한국 영화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그 작품이 이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50년대, 70년대 영화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영상자료원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복원했던 7편의 한국 50년대 고전 영화를 그 복원판을 디지털로 해서 그것을 해외에 시리즈로 영화제나 학교나 또 시네마테크에서 상영하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저작권까지 다 해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는 보내주려고 간단하게 홍보물을 만들어봤습니다. 1950년대 그리고 영상자료원의 50주년 그래서 50, 50 영어로는 50-50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라고 4월달에 이태리 우디네에서 열리는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처음으로 7편을 다 상영을 하게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이게 다 영문 자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요청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한 상영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의 모습인데요. 2024년 8월 25일에 부안에서 있었던 행사에 또 가서 영화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로 저의 강의는 다 끝났고요. 초청해 주신 장성 아카데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이 강의의 내용도 좋고요. 한국 영화에 대한 것도 좋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손을 들면 마이크를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질문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원장님 온라인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제 석사 논문이 한 편 필요할 텐데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은
제가 영화제 때 얘기인데 한국 영화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다르게 해서 그래요. 조금 약간은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그 유럽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영화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영화가 산업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인구나 또 영화에 대한 그래서 마치 국가에서 오페라랄지 연극이랄지 문학가나 미술 같은 예술을 지원하듯이 당연히 영화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한국 영화만큼의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한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영화진흥위원회도 있고 많은 그 진흥 정책을 펴고 있고 지원도 있지만 지원만으로 영화가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디 나라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한국 영화인들이 한국의 그 권력층과 굉장히 친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많이 국가에서 밀어주나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국 영화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관객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1980년대에는 저와 저의 동료들은 완전히 영화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고 싶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영화를 찍어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랬던 작은 씨앗들이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후배들과 그들이 만들어놨던 여러 조직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영화인들이 배출이 되기도 했고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디오테크, 이른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시네마테크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불법으로 외국의 비디오들을 복사해서 거기에 한글 자막을 넣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모여서 영화를 보고 이랬던 것이죠. 그 당시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봉준호 감독도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90년대 그렇게 영화를 열심히 봤던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영화의 결국 주역들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잘 다룬 것이 현재 넷플릭스에 노란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란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1990년대 한국의 이제 젊은 영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저도 잠깐 출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의 관객이 돼서 영화제를 굉장히 국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2000년대에는 한국 영화의 관객이 되주었고 또 영화인들이 되주었고 그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한국 영화가 발전되는데 관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좋은 영화가 나오면은 기꺼이 환영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힘은 관객들의 힘이고 좀 관객들이 좀 바보 같아지고 관객들이 한국 영화의 흥미를 잃는다면은 영화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세계 최고의 관객이 한국 관객들이고 그 말은 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인들은 참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게 힘든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일단 사랑을 하면은 아낌없는 사랑을 퍼붓는 것이 한국 영화 관객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힘은 관객들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